자, 이제 54번째 수업 시작을 해볼게요. 어디냐면 494쪽에 100 끝장내기 162 가처분이에요. 가처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주요 개념 정리 이렇게 있는데, 가처분에 대해서는 사실 강의할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면 기출 지문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이 기본 강의 때 다 한 내용들이어가지고, 그래서 가처분은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바로 넘어가셔서 495쪽에 보시면 제 5항 취소의 종결 나오죠?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이제 5항 종결이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취소 소송 들어와가지고 1, 2, 3, 4, 5를 들어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1은 뭐였냐면, 취소송이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나뉘는데, 1항은 무슨 얘기냐면 취소의 의의, 그 다음에 2항은 소송 요건, 그 다음 3항은 소송 계속 중 벌어지는 일들, 4항은 가구제 수단들, 그 다음 5항은 취소송이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끝이 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죄송해요. 취소송은 어떻게 끝이 나겠어요? 판결이 내려지면 끝이 나겠죠. 그래서 판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또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판결의 종류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뭐 별거 없는데, 뭐가 만만치가 않아요? 판결 효력 부분이 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시 하시고, 자, 이제 판결의 종류 끝장내기 163 보시면, 판결에는 뭐 각하 뭐 인용 기각 있고, 그 다음에 인용은 전부 취소 판결과 일부 취소 판결로 있다 뭐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사정 판결도 있고, 뭐 공공복리의 악영향을 고려해가지고 하는 판결, 사정 판결이 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여기가 중요한 거죠. 빠르게 하면, 자, 일부 취소 판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처분이 하나로 발급됐는데, 판사가 보니까 이 처분이 이 부분은 위법한데 이 부분은 적법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만 덜어내서 이 부분만 취소하기로 하는 판결, 그걸 일부 취소 판결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은, 자, 재량행위, 개정 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권력분립 원칙 때문에. 왜냐하면 권력분립 원칙 때문에 문제된 이유는, 재량행위라는 것은 행정부에 대하여 국회에서,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재량권을 부여한 거예요. 네가 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걸 해라, 이렇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인데, 사법부가 그것을 일부 취소해버리면 그 재량행위의 모양새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사법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분립 원칙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때도 요건이 필요해요. 뭐 첫 번째 가분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일부가, 그러니까 위협한 부분하고 적법한 부분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 자료가 법원에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두 번째 요건은 현실적인 요건인데, 아무튼 이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학자들의 견해인데, 대법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러한 요건을 구비했다면, 그러니까 일부 취소 판결의 요건을 구비했다면 반드시 일부 취소 판결을 하여야 하고, 단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하고, 전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없다라고 보죠. 그 얘기를 3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조문 정리 보시면은 이제 사정 판결에 대한 조문이 있는데, 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취소송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원고의 청구는 이거 소송과 동의어예요. 소제기 혹은 소송과. 그래서 원고가 지금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이유가 있다 혹은 이유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 이것은 본안 판단을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시죠? 그죠? 본안 판단 들어가서 보니까 이유가 있다. 아, 지금 인용 판결을 해줄 만한 상황이구나. 그런데 자, 지금 우리 무슨 소송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취소송에 대해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위법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재 공공보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만약에 위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취소하면 뭐 나라가 망해, 그럴 때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 하는 기각 판결을 사정 판결이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을 주문해서 처분 등이 위법하다는 걸 명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명시하라고 하고 있어요? 처분에서 판사가, 제가 판사예요. 판사인데 국민을 상대로 어떤 처분에 대해 취소를 제기한 국민을 상대로 기각 판결을 하면서, 미안해, 네가 지금 제기한 소송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그 처분이 위협한 건 맞는데 이거 날리면 지금 나라가 위태로울 것 같아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기각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판결문에, 그치만 이 처분이 위법한 거야, 우린 기각 판결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 위법한 거야, 이렇게 써주면, 자, 주문에 쓰래요. 왜 그래요? 주문에 써버리면 그것에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문에 써주라고 하는 거예요. 기판력이 발생하면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원고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다른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님, 다른 법원에서 이거 위협하다고 판단해 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 보통 이때 다른 소송이 뭘까요? 그 다른 법원이 뭘까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그 법원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아까 취소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의 판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내가 이거를 인용을 시켜줄 수가 없지만, 이거 가지고 민사법원 가라. 민사법원 가면 이 판결문 들고 가면은 국가배상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 쓰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법원이란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정 판결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해 있게 된 손해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에 사정을 조사해라.
왜 그러는 거죠? 조사해갖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면 국민이 되게 편하겠죠. 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받을 때 되게 편하겠죠. 그 다 알고 가면은 이렇게 다른 법원에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법원에 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게 하고 있어요. 그냥 애초에 딱 네가 봐가지고 원고 네가 봐가지고 지금 취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 네가 봐갖고 이게 위법한 거는 판사도 인정할 텐데 이거 혹시 사정 판결하지 않을까? 라고 싶을 만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처분이다. 그러면 애초에 취소송을 제기할 때 거기에다가 뭘 병합하라고 하고 있냐면 손해배상, 재해시설 설치 이런 각종 이제 민사소송 다른 구제 방법 수단들을 취소송에다가 병합해가지고 제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게 허락해주는 규정인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취소소송 등 계속된 법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민사소송까지 관장할 수 있게 관할의 범위를 넓혀주는 규정이기도 해요. 관할의 범위를 취소소송 수소법원의 관할의 범위를 넓혀주는 규정이 10조에도 있었죠. 그죠?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근데 여기서도 그 취소소송 수소법원의 관할 범위를 넓혀주는 규정이 또 있어요. 이렇게 민사소송 관장할 수 있게. 그래서 손해배상, 재해시설 설치, 청구소송, 그 다음 그거 이런 재해시설 설치와 같은 적당한 구제 방법 청구소송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뭔지 알겠죠? 재해시설 설치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이만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국가에서 무단으로 땅 중 일부에 대해서 도로를 놔버린 거예요. 여기를 도로로 지정한 다음에 도로구역 결정 지정 처분을 한 다음에 여기를 도로로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위법한 처분이죠. 내 땅을 뭐 수용도 사용도 안 하고 그냥 소유권도 없이 그냥 확 해버리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제가 국가의 그 도로구역 지정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해요. 싸워서 제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가 보니까 이거 국가가 위협한 짓을 한 건 맞아. 근데 이미 도로가 놓여져가지고 주민들이 오가고 하고 있는데 이 도로 없애버리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겠다 싶으면 판사가 이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정 판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정 판결을 하는 대신 이제 저는 그러면 판사가 사정 판결했다는 것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걸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럼 저는 뭘 할 수 있냐면 이때 이 판결문 들고서 그러면 이 도로를 놓은 국가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그럼 펜스라도 쳐줘. 이 땅 보호, 나머지 땅이라도 보호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들어갈 수 있는데 청구소송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민사소송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시면 여기 또 민사소송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맥락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냐면 자 취소소송은 피고적격을 누가 가져요? 행정청. 그죠? 그런데 민사소송은 피고적격을 누가 가져요? 행정주체와 같은 권리주체들이 피고적격을 갖죠. 그래서 이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 되게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 규정이에요. 이것이 민사소송이고 그 다음 병합소송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취소송 관할법원의 취소송 수소법원의 관할의 범위를 넓혀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법 32조 보면 얘는 이제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죠. 원래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진놈이. 소송에서 진놈이 부담하는 거예요. 소송에서 졌다는 것은 얘가 자기가 법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판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놈이 부담하는 건데 근데 뭐는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정 판결은. 왜냐하면 사정 판결은 누가 지는 소송이요? 원고가 지는 건데 원고가 잘못된 법적 주장을 계속해서 일관했기 때문에 원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게 아니라 원고 말이 맞아요. 맞는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원고를 지게 하는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승소자인 누구 피고인 그 행정청이 부담하게 한다라는 규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잠깐만요. 죄송해요. 네, 계속해서 할게요. 그 다음에 496쪽 가보시면은 6번 지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사정 판결 시 원고는 요 방금 설명한 것들 혼자 보세요. 그 다음 6-1번도 여기가 틀린 거죠.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이 민사송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틀렸다라고 본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얘가 기출 표시가 되어 있죠. 되게 많죠. 여기 보면은 2015년 이전에 기출 표시가 없죠. 제가 기출 표시가 너무 많은 것들은 뭐 특히 이제 3번, 4번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2015년 이전은 다 절삭한 거예요. 그래서 2015년 이후만 모았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 쉬운 얘기예요. 근데 자 사정 판결을 할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 책임은 피고 처분청에 있대요. 자 사정 판결을 할 사정 이게 뭐죠? 자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지금 판사가 인정을 한 거예요. 어떤 처분에 대해서 취소용 제기해가지고 판사가 이걸 판단해보니까 이거 위법해 라고 판사가 판단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정 판결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분을 취소해버리면 공공복리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라는 사정을 사정 판결할 사정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누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피고 처분청. 왜요? 지금 이거 기각 판결을
사정 판결을 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을 날려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날려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쪽은 누구예요? 처분청이겠죠. 그러니까 그거 처분청 입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얘는 그렇게 안 중요하고 얘는 그렇게 자주 안 나와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요 대법원의 법리 요거 입증 책임 얘가 지는데 얘가 멍청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정 판결을. 그리고 학자들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얘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얘를 빈출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8번 사정 판결은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의 예외적 현상이다.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 이게 뭐죠? 법치 행정의 원칙이죠. 법치 행정의 원칙은 뭐예요? 예, 뭐죠? 행정은 법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사정 판결은 왜 그 예외적 현상이에요? 위법한데 그걸 날려버리지 않으니까 위법한데 그 처분을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두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예외적 현상이다. 그 다음에 12번 사정 판결함에 있어서는 판결을 주문해서 그 처분 등 위법함을 명시해야 된다. 그죠? 위법함을 명시하면 어떻게 돼요? 주문에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니까 위법하다는 걸 써줘가지고 그거로부터 기판력을 받아가지고 다른 소송에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2번 사정 판결 확정 처분 적법성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한다. 왜요? 주문에 뭐라고 써요? 이 처분은 위법해요 이렇게 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오해하면 안 돼요. 오선지로 자주 나와요. 사정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이 적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X죠. 사정 판결은 위법해. 그걸 딱 컨펌 딱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안 해.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문에서. 그래서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얘도 자주 틀려요. 사정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로 인하여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건 아니고 보시면 위법성을 가진 채로 그냥 처분을 놔두는 거예요. 네, 그거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497쪽 가보시면 자, 14번이요. 무효인 행정행위에서 사정 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정 판결이 왜 이러냐면 자, 사정 판결이 뭐죠? 처분이 위법한데 그 처분의 효력을 날려버리지 않고 잔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무효인 행정행위 잔존시킬 효력이 없죠. 그래서 무효인 행정은 안 돼요. 네, 그 얘기. 그 다음에 자 16번 가보시면 497쪽 16번이에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뭐 국가유공자 선정과 관련된 건데 에 따른 여러 개의 상의 무슨 말이냐면 국가유공자 지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가서 내가 뭐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부상, 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랬을 때는 이제 국가유공자 요건을 구비했다라는 걸 판정을 받으면 저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연금도 받을 수 있고 뭐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도 뭐 전쟁 나가서 여기도 다치고 여기도 다치고 막 여기도 다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했는데 그 국가보훈처장이 어떻게 했냐면 너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해당 처분이란 걸 한 거죠. 그래가지고 취소송 싸웠는데 판사가 보니까 여기서 이제 광주지방보훈청장이 문제가 되는데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지금 이 원고의 그 상의를 전부 다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해버렸는데 판사가 볼 때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때는 일부 취소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자 이렇게 말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일부 취소 판결은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기속행위여야 되죠. 맞죠? 그런데 얘는 기속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자 요거 나온 김에 복습해 주세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지는 자 뭐 하는 거예요? 판정하는 거죠. 판정하는 거. 그러니까 강학상 확인이에요. 근데 강학상 확인은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A라고 판정이 나면 A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B라고 판정이 나면 B라고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속행위예요. 이것도 복습을 같이 해주세요. 그러므로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한 사안인 거죠. 이해되죠? 기억을 해주세요. 강학상 확인행위. 그러니까 행정행위에는 하우면 특인데 공수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그 확인행위는 판정행위고 걔는 기속행위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20번 가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부과금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증거조사를 통해 정당한 부과금을 산출한 후 정당한 어쩌고저쩌고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해설 써있죠? 자료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기속행위여도 일부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20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의 기속력 끝장내기 164 보면 기속력 제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판결은 내려지면 여기 써 있죠. 판결은 자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판결은 선고가 되고 그것이 확정이 돼요. 근데 자 말 나온 김에 여기 들어가 볼게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은 일정한 효력을 가져요. 판결의 확정이란 더 이상 판결에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하고 판결이 언제 확정되냐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은 선고 12주래 죄송해요 14일 혹은 2주
되도록 상소를 안 하면 확정되고, 대법원 판결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선고와 동시에 확정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판결은 선고가 있고 선고된 판결이 딱 컨펌 돼가지고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확정이 있어요. 비교해 주세요.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면 다양한 효력들을 갖는데 그 효력이 되게 많죠. 그 중에서 이제 기속력은 빼요. 왜냐하면 기속력은 여기에 묶어 다루기엔 분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뒤로 끝장력이 165로 밀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기속력을 제외한 판결력을 잠깐 다뤄보면, 뭐 특히 중요한 게 기판력하고 형성력이죠. 다시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기판력하고 형성력인데, 자, 어디냐면 498쪽 하고 있는 거예요. 기판력이랑 형성력인데, 기판력 그냥 여기 줄글로 써 있는데 쉽게 말로 풀어볼게요. 자, 기판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기자에다가 판단할 판자. 그러니까 이미 판결에서 판단한 것이 갖는 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자, 얘는 왜 존재하는 힘이냐면, 그 이미 판결이 한번 내려졌는데 그거랑 모순되는 내용의 새로운 판결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판결에 인정되는 힘이에요. 다시, 판결이 한번 내려졌는데 그것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결이 또 내려지는 걸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인정되는 판결의 힘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방식으로 발현이 되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갈라져가지고 발현이 되는데, 당사자들에 대한 방식, 그 다음에 후소법원의 판사에 대한 방식이 있어요. 다시, 기판력 뭐 하는 거라고요? 이미 앞에서 판단했는데 또 다른 소송이 또 벌어져가지고 여기서 이거랑 모순되는 내용의 판결을 해버리면 뭘 따라야 될지, 법원은 아까 국민은 권위 있게 이쪽에서 판단해주고 저쪽에서 판단해줬는데 사법부가 법적으로 이쪽은 이렇게 저쪽은 저렇게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인정된 힘인데, 자, 당사자들에 대해서 미치는 효력이 있고 후소법원에 대해 미치는 효력이 있어요. 자, 당사자들에 미친다. 뭔 소리냐면 취소송이 있고 후소법원이 이렇게 있는데, 요걸 전소 판결이라고, 요걸 후소 판결, 요걸 전소 후소라고 해볼게요. 전소가 있을 때 전소 판결의 당사자들, 원고와 피고가 있겠죠. 얘네들을 얽어매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얽어매냐면, 얘네들이 지금 판단 받은 사항하고 똑같은 내용을 또 다른 법원에 가지고 또 소송 제기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걸 허락해버리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재판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 소송 제기 자체를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랑 논리적으로 관계가 있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진 막지 않아요. 다시,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예 막아버리고, 똑같은 내용은 아니어도 논리적으로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진 막지 않는데, 그 소송에서 앞에서 판단한 것과 모순되는 내용의 주장을 하는 걸 못하게 해요. 당사자들을 요 두 가지 방식으로 당사자들을 얽어매고, 또 어떻게도 얽어매겠냐면, 어떤 법원이든 이 논리적으로 관련 있는 법원이 있잖아요. 그 소송을 제기한, 논리적으로 관련 있는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요. 그 법원 판사가 앞에서 판단한 거랑 모순되는 내용의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 방식으로 모순되는 내용의 판결이 생겨나는 걸 막는 효력이죠. 그걸 기판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 기판력은 자, 앞에서 판단한 것과 모순되는 내용의 재판을 못하게 하는 효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서 판단한 것과 모순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이제 이 기판력, 앞선 판결에 무엇과 모순되는 것이면 안 되는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상으로 무엇과 모순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넓게 잡을 수도 있고 좁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넓게 잡아버리면 한번 재판에서 실수를 하면 관련된 다른 소송까지 다 막아버릴 우려가 있어가지고, 넓게 잡았을 때 그리고 좁게 잡았을 때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이제 독일에서도 그렇긴 한데 어떻게 딱 어떻게 정했냐면, 민사소송법에서 판결 주문에 표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생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정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나온 얘긴데, 근데 문제는, 자, 판결 주문에 무엇이 쓰여요?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쓰인다고요. 그죠? 그래서 기판력과 관련해서 사례를 던져주고 사례를 풀어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개별 소송별로 소송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취소송의 소송물은 개정 처분의 위법 여부죠. 이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 자, 다시 소송물이 뭐라고요? 판사가 결론적으로 판단해줘야 되는 논점. 이게 말로 쓰면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쉬운 얘기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원고예요. 판사한테 취소송을 제기해요. 판사는 이 처분 좀 취소해주세요. 그러면 판사는 그래? 하고 취소해주나요? 그게 아니죠. 판단해 봐갖고 처분이 위법하면 취소해주고 적법하면 취소를 못해요. 그럼 판사는 저 원고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 맞죠?
그걸 갖다가 취소송의 소송물은 개정 처분의 위법 여부 혹은 위법 일반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무효 확인 소송, 무효 확인 소송 뭐 하는 거예요? 판사님 저를 상대로 발급된 처분이 전에 제가 볼 때는 효력이 없는데 이것이 무효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판사는 그래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처분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죠. 효력이 없으면 인용, 있으면 기각이겠죠. 그래서 처분의 효력 유무가 무효 확인 소송의 소송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당사소송의 소송물, 당사소송은 공법상의 권리랑 의무를 이제 확인하고 행사하고 하는 소송인데, 그래서 당사소송은 보통 이제 내가 원고가 뭐 하냐면 나한테 공법상 이런 권리가 있는데 왜 너는 이행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그거를 판사님 쟤한테 여기서 말하는 쟤는 피고죠. 피고한테 제가 갖고 있는 권리에 따라 상응하는 제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기한 소송이 당사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기하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판사는 뭘 판단해야 되냐면 지금 원고한테 권리가 있는가, 그리고 피고한테는 의무가 있는가,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당사소송의 소송물은 공법상 권리 의무의 존재 여부, 이걸 줄여가지고 공법관계의 존부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고 또 민사소송의 소송물은 사법상 권리 의무의 존재 여부, 사법관계의 존부죠. 네. 근데 자 얘가 가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민사소송은 되게 스펙트럼과 바운더리가 넓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민사소송이고, 왜냐면 국가배상 청구권을 사건이라고 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사건이라고 보니까 민사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몰랐던 것이 하나 있을 텐데 말소동기 청구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말소동기 청구소송이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이 있는 놈이 소유권 없는 놈을 상대로, 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땅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자 잠깐만요. 너무 말을 빠르게 했는데 잠깐만 퍼즐을 두고 지금부터 살짝 안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말소등기 청구 소송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설명을 해볼게요. 말소등기 청구 소송은 언제 하는 거냐면 제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잠깐 살짝 딴 길로 샌 거예요. 땅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등기가, 이건 제 소유인데 등기가 을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유자가 아닌 놈을 상대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 명의를 갖고 있는 애를 상대로 그거 지워라 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요구하는 민사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자가 소유권자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자 그런 소송인데, 다시 돌아가셔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자 판사한테 뭐 하는 거예요? 판사님 저한테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으니까 쟤한테 돈 주라고 명령 내리는 판결해 주세요. 이게 국가배상 청구소송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뭐예요? 판사님 저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있는데 그러니까 쟤한테 부당이득 반환 하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란 말이에요. 그죠? 말소동기 청구소송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러니까 소송물이 뭐겠어요?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경우는 국가배상 청구권의 존부가 소송물일 테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존부가 소송물이에요. 이해했죠? 그래서 그걸 일반화해가지고 사법상의 권리 의무의 존재 여부, 그것을 민사소송의 소송물이라고 한다.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됐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8번 볼까요? 잠깐 형성력에 대한 얘기 잠깐 보시면 주요 개념 정리 8번. 형성력이란 처분 등의 효력을 직접 상실시키는 확정 판결 효력을 말한다. 자, 법학에서 형성 그러면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랑 의무를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것을 형성이라고 불러요.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것을 형성이라고 한대요. 근데 취소 판결에는 형성력이 있대요. 그게 뭔 소리예요? 판결이 직접 다른 누군가의 권리랑 의무를 바꿔버린대요. 그런 효력이 있대요. 이거 되게 거창한 건데, 거창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 처분이 뭐죠? 처분은 보통 기본적으로 행정행위여야 되죠. 근데 처분이 발급됐다? 그러면 처분은 권리 의무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거기 처분에 해당하려면. 그럼 처분이 발급됐다. 그럼 누군가의 권리 의무가 바뀌었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입영통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 저는 입영통지 처분서에 써 있는 날짜에 훈련소에 가야 될 의무를 부담해요. 갔는데 취소 판결로 입영통지 처분을 날려줬어요. 그러면 저는 그 의무가 사라져버리죠. 맞죠? 그 얘기를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형성력이란 처분 등의 효력을 직접 상실시키는 확정 판결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딱 내려지면 누군가의 권리 의무가 곧바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형성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형성력에는 논리 필연적으로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데 소급효와 대세효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형성력에 논리 필연적으로 소급효와 대세효가 있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대세효가 뭐죠? 그 원고랑 피고가 아닌 애들한테도 미치는 효력 있다고 볼 필요는 없는데, 이 형성력이 소급효가,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처분의 효력이 없었던 걸로 인정하는 효력, 그 다음에 대세효,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처분의 효력이 인정되기 없는 걸로 취급되게 만든 효력이 있다라고 본다. 그렇죠? 그
다음에 499쪽 가셔가지고 29조 행정소급 29조원 이렇게 처분 등을 취소한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다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9조 2항에 보면은 이 제3자효에 대한 규정을 집행정지 결정하고 집행정지 취소 결정에 준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8조에 보면은 이제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행정소송에 준용한다는 규정인데 특히 이제 민사소송법 준용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판력 관련해 가지고는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있는데 얘네들을 끌어다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216조 보면 예를 들어서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하나요 이렇게 기판력을 갖는다 이렇게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관련 지문 정리 가셔서 2번 보시면 2번은 지역적인 거예요. 이건 진짜 지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 이거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등기 실무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등기 실무는 누가 담당하냐면 법무사들이 담당해요. 아니면 이제 그 등기부 공무원들이나. 그런데 요것은 정말 지역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인데 심지어 80년대 판결이죠. 그것을 83년 다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된 건 1심에서 문제가 됐던 건 언제겠어요? 뭐 80년대 초겠죠. 80년이거나 81년 이럴 때겠죠. 근데 그것을 거의 40년 후에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지역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한번 문제은행 풀에 들어가면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뤄는 볼게요. 자, 행정처분 취소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죠. 취소 판결은 왜냐하면 29조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으니까 있는데 그것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이렇게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얘기해 줄게 라는 판결이 83다카 2022예요. 그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까지 환원시키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뭔 소린지 안 되죠? 여기 제3자의 권리 위에다가 화살표 빼시고 예를 들어 예컨대 등기명의 이렇게 써놓을까요? 예컨대 등기명의 제3자의 권리 위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빼시고 예컨대 등기명의 됐죠? 자, 해설 볼게요. 제3자의 의미에 대한 판례다. 뭔 소리냐면 이제 제3자 효가 있다라고 2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뭔 소리냐면 자, 이런 사안이 있었어요. 어떤 토지, 어떤 이렇게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을 소유의 거예요. 을 소유. 그리고 옆에는 갑 소유의 것이 있었는데 환지를 해가지고 갑과 을의 소유를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을 소유였는데 이것이 갑 소유가 되죠. 그러니까 갑이 이제 내 거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을이 이 환지 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취소를 제기해가지고 을이 이겨요. 이기니까 이제 다시 또 어떻게 되냐면 땅 주인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이 땅이 다시 을 소유가 돼요. 그런데 명의가 누구 걸로 돼 있어요? 갑명의로 돼 있죠. 갑명의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네가 환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이겼다 해서 자동으로 등기 명의까지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쩌라는 거냐면 등기 명의에 대해서는 네가 지우고 싶다. 네 이름으로 다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름에 대해서 그건 별도로 소송 다시 제기해가지고 바꿔달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바꿔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 다음에 5-1번 볼까요? 5-1번 이건 이제 소급표에 대한 건데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후에 운전 행위를 무면허 운전일을 할 수 없다. 자, 이게 사실은 6-1, 6- 다 같은 얘기거든요. 자, 그냥 5-1만 설명할게요. 자, 제가 운전면허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운전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유대웅 너 운전면허 취소한다 라고 해서 취소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자, 일단 저를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발급된 상태에서는 이미 취소가 됐으니까 저는 면허가 없죠. 무면허 상태예요. 근데 그냥 이런 그지같은 국가 이러면서 모른다 하면서 나는 그냥 운전을 한 거예요. 그럼 전 뭐 한 거예요? 무면허 운전을 한 거죠. 무면허 운전은 근데 범죄행위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미 무면허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소송으로 싸우고 있던 도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이겨요. 그러면 저를 상대로 발급됐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니까 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겠죠. 맞죠? 근데 언제부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걸로 돼요? 소급해가지고 맨 처음부터. 여기서 말하는 맨 처음부터가 뭐냐면 개정 처분이 애초에 발급된 때부터. 여기서 말하는 개정 처분이 뭐예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발급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맞는데 이 취소 판결의 형성력에 소급표라는 것이 있어서 사안이 재구성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은 걸로 취급된다고요. 그 얘기가 5-1이고 여기도 6-1도 영업에 관련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얘기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7번 이제 500쪽 가셔서 드디어 500쪽 이 책이 559쪽까지인데 드디어 500쪽이죠. 이제 한 60쪽 정도 남았는데 계속 해볼게요. 네. 아마 제가 볼 때 한 60강 갈 것 같아요. 자, 근데 자 보시면 7번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 판결 형성력에 당 행정처분을 취소나 취소 통지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취소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형성력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야 이거 뭘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형성력을 갖는다는 얘기구나. 왜냐하면 형성력이라는 것은 별도의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고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권리임을 바꾼다는 뜻이니까 그런 의미다.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해설 써 있으면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 있으면은 뭐에 대해서 이게 뭔가 막연하게 옳은 지문이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뭐에 대해 묻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뭐에 대해 묻고 있는 거길래 옳은 지문이지? 그걸 모르면 시험장에서 찝찝해요. 근데 얘는 다시 뭐라는 거야?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 형성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냐? 그리고 형성력이 뭔 소리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정선지인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자 10번 보시면 10번 이 10-1이 지역적인 건데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좀 설명해야 돼요.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의 하나에 미치고 새로운 처분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 자 기판력은 어디에 미쳐요? 주문에 써 있는 거에 미치죠. 근데 취소송에서 주문에 뭐가 쓰여 있어요? 소송물에 대한 판단. 그럼 소송물은 뭔데? 취소송에서 개정 처분의 위법 여부, 개정 처분의 위법 여부. 그러니까 취소 판결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것은 개정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다른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이미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또 오라고 입영통지 처분을 또 받았어요. 근데 다음 달에 너 재산세 얼마 낼 거 있다고 재산세 부과 처분을 받아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입영통지 처분에 취소송을 제기해서 싸워서 이겼어요.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이겼다는 것은 입영통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했다는 거죠. 맞죠? 내가 이겼다고 해서 그러면 입영통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제가 그거랑 관계없이 그 부과받은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기판력이 생기는 거 아니다라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죠. 그 다음 원래 취소송의 기판력은 요렇게 써야 옳아요. 이렇게 10번처럼 방금처럼. 근데 자 요런 지문도 있었어요. 이 경찰 시험이 진짜 무성의하게 출제하는 건데 기판력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해설 보세요. 민사소송에서의 기판력 개념에 대한 판시를 그대로 끌어다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교수님들이 기판력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판력에 보면 이렇게 말하니까 복붙 이렇게 출제를 한 거죠. 근데 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권리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곤 해요. 그래서 옳아요. 왜냐면 법률관계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말하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좀 이상해요. 근데 이렇게 출제하더라도 그냥 정선지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민사소송에 대한 거지만 멍청한 교수 새끼들 내가 이해해준다 라는 죄송해요 새끼라고 해가지고 교수분들 이런 멍청한 교수분들 내가 이해해준다 라고 하면서 그냥 정선지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장 나왔을 때. 그러니까 기판력 잠깐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자면 기판력은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판사들이나 빠삭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소송 실무와 관련된 것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 실무를 안 하면 잘 몰라요. 저 소송 실무 안 하잖아요. 저도 판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왜 저는 아냐면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수험생하고 그다음에 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강사들하고 그다음 판사들만 알아요. 되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학자들이 그래서 출제를 좀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갖고. 근데 이런 것도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이상한 거 아니니까 정선지로 처리를 해 주시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자 전소와 14번이요 500쪽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앞선 기판력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판결이 있어요. 근데 이 판결에서의 주문에서의 판단은 기판력이 생겨갖고 후소들을 얽어매죠. 맞죠? 근데 얽어맬 때 어떤 후소를 얽어매냐면 얘랑 소송물이 똑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그런 후소를 얽어매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얘랑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 다른 소송도 얼검해요. 왜냐면 논리적으로 관련 있는 소송을 얼검하지 않으면 이것과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판결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소송물 같지 않다 하더라도 걔만 얼검매는 게 아니라 전소의 기판력 있는 판결 법률 관계가 후성결 문제가 되는 때에도 얼검매거든요. 그래서 모순되는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됐고. 그래서 14-1은 그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자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니까 그것의 소송물이 뭐예요?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그것이 소송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패소했고 판결이 확정됐대요. 그러면 기판력이 발생할 텐데 어떤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할까요? 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입니다 라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재판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원고가 국가를 피고로 해갖고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과언합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죠. 그런데 과언합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니까 이걸 이기려면 논리적 전제로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과세처분이 무효여야 되죠. 혹은 취소되거나. 근데 적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기하는 경우 이것은 취소는 기판력에 반해요. 기판력에 반한다. 이해돼요? 왜냐하면 이때 그 과언합금 반환 청구소송의 원고는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판사님 이것이 일단 판사는 취소해 준 적이 없으니까 과언합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여기 써 있구나. 무효를 주장하여라고 했으니까. 근데 무효로 인정이 되려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판단했어요? 아니 적법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모순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이렇게 말해요. 됐죠? 네. 여러분 중대 명백한 위법이라고 쓰면 또 됐죠.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기판력은 본래 소송의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 미치는 것이지만 항고소의 경우는 기판력 개행 처분으로 인한 효과가 기속되는 국가 또는 공동단체에도 미친다. 자, 15번. 얘 조금 어려운 건데. 자, 해설을 보시면 잠깐만요. 조문을 잠깐 볼까요? 올라가셔서. 자, 499쪽 민사소송법 218조 1항 확정 판결은 여기 보면 이 법조문에서 이름 자체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라고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한테 미친다 이 소린데 확정 판결은 당사자, 원고랑 피고, 그 다음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인. 뭔 소리냐면 소송 이제 변론 다 종결한 다음에 예를 들어 제가 죽어버린 거예요. 소송 제기했는데 그럼 저의 상속인한테도 미친다 이 소리예요.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네들이 당사자는 뭔 소리인 줄 알겠죠? 그 다음 승계인도 뭔지 알겠죠? 근데 요 부분 있죠? 요건 진짜 어려운 개념이에요. 요거는 민사소송법 교과서에서 막 되게 복잡하게 써있고 학자들도 막 설왕설래하는 개념이에요. 그냥 몰라도 되고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이니까 요런 애들한테 미친대요. 자 돌아가셔서 15번이었죠? 보시면 기판력은 본래 소송의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 미치는 것이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아까 전에 보면은 뭐 소지하고 있는 애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는 애 그거 몰라도 되고 그냥 요 지문 맞다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당사자 승계인에게 미친다. 그 당사 승계인 그다음에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당사자랑 승계인에게 미친다 이렇게 써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요거 정선지다. 근데 요게 민사소송법적으로 확립된 법리인데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항고소의 경우에요. 무슨 얘기냐? 자 항고소송 취소송을 생각해 보세요. 취소송에서는 원고가 국민이고 피고가 행정청이죠. 맞죠? 근데 이때 그러면 이 기판력의 원래 법리에 따르면 기판력이 누구에게 미치는 거예요? 취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그러면 원고랑 행정청이죠. 근데 다만 기판력은 개정처분 효과가 기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국민하고 행정청에게뿐만 아니라 이 행정청의 배후에서 이 행정청이 한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랑 의무를 보유하게 되는 국가나 공공단체까지는 미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 대법원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읽어보면 피고였던 행정청의 배후에 있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친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기판력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이다. 만약에 기판력을 형식적 개념으로 따지면은 이때 항고소의 경우에도 국가나 공공단체 말고 그 피고였던 행정청에게 처분청에게만 미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취소송의 원피고 간의 소송에서뿐만 아니라 자 이런 얘기죠. 국민이 행정청이 있었는데 행정청이 국민한테 위협한 처분을 한 거예요. 상황 이해되죠? 위협한 처분을 했고 그래서 국민이 취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다음에 국민이 이제 이겼으니까 돈 받으려고 내가 처분을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위협한 처분이나 손해도 봤다면서 국가배상 청구 들어가려고 해봐요. 근데 국가배상 청구송에서는 원고가 국민이고 피해자였던 그 다음에 피고가 누가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죠. 근데 지금 원고랑 피고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쓸모없는 개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미친다고 하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면은 승계인 개념도 나오는데 이것도 엄청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 승계인에 뭐 포괄 승계인, 그다음 특정 승계인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근데 그냥 요 부분은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 원래 미치는 거다. 이렇게 민사소송법 영역이다. 넘기면 자 그 다음에 501쪽 가셔서 16번 보시면 기판력은 당해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 미치지 않게 되는데 당사자 동일시할 수 있는 자 이거 승계인하고 동의어라고 생각하세요. 승계인하고 동의어다. 그게 좋은 설명인 것 같다. 얘는 승계인하고 동의어. 그래서 기판력은 당사자 및 당사자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는 놈. 대표적으로 상속인이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미치고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개념이 원래 됐고 요게 지금 전 다 설명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지문하고 이 지문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맞아요. 당사자고 승계인에 미치는 것이어서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국가는 공공단체까지는 미치게 하겠다라는 거죠. 잠깐만 쉬고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자 얘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이거 우리 국가배상 청구소송 배울 때 지금 17번이에요. 501조 국가배상 청구소송 배울 때 거기서 말하는 위법성 개념에 대해 학자들 논쟁이 있었죠. 맞죠? 기억나요? 뭐 전부 기판력 긍정설, 일부 기판력 긍정설, 그 다음에 결과 위법설 막 그런 얘기들 있었죠.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말하는 위법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례는 학자들은 싸우고 있고 판례는 어떤 입장이었죠? 확실하진 않지만 결과 위법설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었죠. 맞죠? 근데 그 위법성을 취소 소송에서의 위법성보다 그러니까 견해 학설들 중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말하는 위법성은 취소 소송에서 말하는 위법성하고 무슨 관계인지에 대해 양자는 같은 개념이야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아니야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말하는 위법성이 더 넓은 개념이야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양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개념이야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견해인 위법성을 취소송에서 위법성보다 더 넓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자 요거 앞에서 배웠던 건데 복습 취소 소송의 인용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미치지만 무슨 말이에요?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판단의 기판력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미쳐요. 왜냐하면 자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위법성을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면 당연히 취소 소송에서의 위법성을 더 좁은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고 더 좁은 개념이라고 본다는 말은 취소송에서 말하고 있는 위법성을 갖추기가 더 어려운 개념이라고 본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췄다라면 당연히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위법성도 갖춘 것으로 취급이 되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미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취소 소송에서 요구하는 위법성의 요건을 못 갖췄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치더라도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위법성은 그거보다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취소송의 요건을 못 갖춰도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위법성에는 해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미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취소송에서는 기각을 받았어도 국가배상에서 그것에 얽매여져 가지고 무조건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근데 거꾸로 자 보세요. 17-1번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기판력은 학설 무관하게 취소송에 미치지 않아요. 다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기판력은 학설 무관, 판례 무관,
판례도 이런 입장일 텐데 취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자, 지금 17번은 취소 소송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맞죠? 그런데 기판력 개념은 자, 전소에서 판단한 것이 후소에 미치는 효력이에요. 후소에서 판단한 것이 전소에 미치는 효력이에요. 전소에서 판단한 것이 후소에 미치는 효력이죠. 맞죠? 그러니까 기판력은 주문에서만 발생한다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되는 개념은 전소 판결의 소송물인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지금 17번은 어떤 상황을 전제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취소 소송이 먼저 있었고 후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을 때 얘가 여기에 영향을 받니? 이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 뭐가 전소예요? 취소송이죠. 근데 취소송에서의 소송물은 뭐예요? 위법 여부 개정 처분에, 그러니까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기판력을 갖게 되죠. 맞죠? 그런데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후소에서 영향을 왜 미쳐요? 위법하다라고 보면은 인용받을 여지가 있지만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면 인용받을 여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얼마나 형식적 개념인가?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기판력은 이렇게 말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전제해야 돼요.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취소송이 있었다. 그때 이 재판을 얽어매니 물어보는 건데, 자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기판력 얘기 나왔으니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소송물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소송물은 뭐예요? 국가배상 청구권의 존부. 다시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송물은 뭐예요? 국가배상 청구권이 원고한테 있는지 없는지 존부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취소송에서는 아무런 그 관련이 없어요. 취소송에서는 원고한테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조차 되지 않아요. 판단할 필요도 없고. 왜? 취소송에서는 뭐만 판단하면 돼요?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하죠. 맞죠?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분명히 어떤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어디에만 쓰여져요? 판결 주문이 아니라 판결 이후에만 쓰여요. 그러다 보니 오로지 어디에서만 기판력이 발생해요? 국가배상 청구권의 존부에서만 발생한다고요. 자, 근데 취소송에서는 판사가 뭘 판단해요?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죠. 근데 자, 제가 판사예요. 취소송을 제기받은 후소법원의 판사예요. 자, 그럼 이제 위법하다고 원고님이 주장하시니까 판단을 해봅시다.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주체상의 하자가 있거나 내용상의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형식상의 하자가 있는데, 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하는데 이 판단 과정에서 원고에게 국가배상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소송의 기판력은 얘한테 미치지 않는 거예요. 오, 그러면 여기는 왜 미치는 거예요? 자 되게 웃기죠. 그 강의를 단연간 하다 보면은 지금 그냥 혼자 카메라 앞에 놓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 지문을 이렇게 설명하면 당연히 헷갈려하는 표정이 보여요. 자, 근데 얘는 상황이 거꾸로죠. 왜? 자, 취소송이 있었어요. 먼저 있었고 후소로 국가배상 청구송이 있었죠. 취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취소송은 소송물이 뭐예요? 개정 처분의 위법 여부. 맞죠? 맞죠? 그런데 이것의 개정 처분의 위법 여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용 판결을 내렸으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길 테고, 여기서 기각 판결을 내렸으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제가 후소인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의 판사예요. 그러면 자 이때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소송물이 국가배상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여부죠. 근데 국가배상 청구권은 언제 존재하게 돼요?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구비하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공직고의 타손인 요건을 다 구비하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공무원 행동인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가, 위법성이 있는가,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걸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할 때 뭐를 따지게 돼요?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판단일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18번 볼까요? 18, 19하고 끝을 내면 되겠죠? 쉬면 되겠죠? 자, 18번 시내버스 운수업자 갑이 유료 사용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은 데 대하여 관할 시장 을이, 이게 되게 요즘 사건이 많아요. 이게 되게
되게 다 적발돼가지고 단체로 이게 국가에서 시내버스는 공익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유가보조금 같은 거 지원을 해주는데 시에서 시장을이 걸려가지고 부정수급 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다 내놔 하자 갑은 회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걸 전제로 1번 을의 회수처분의 근거법률 적용함에 있어 그 법률관계가 사실관계되어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법리가 명백하지 않은 해석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다면 을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지금 문제가 된 게 을이죠. 을이 회수 처분을 했는데 보니까 이것이 위법했다라는 게 나중에 판명됐다 하더라도 을이 그러한 처분을 할 때 이것이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립된 법리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 것이라면 위협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자가 위협하다고 아니라 하자가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면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내가 명백하게 잘못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성은 인정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법이 명백한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동어반복이에요. 법리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하자가 명백하지 않죠. 네. 그 다음 갑이 위 회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를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법도 주장할 수 있다. 요거 앞에서 배웠던 거죠, 그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앞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자, 요거 때문에 기판력 부분에 등장한 거죠. 갑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자, 갑이 취소 청구를 했는데 그걸 기각했대요. 그럼 뭐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해요? 이 처분은 적법한 거야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죠. 그럼 갑이 다시 이 회수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그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냐? 응. 왜냐하면 자, 지금 뭐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했어요? 이 처분은 적법해. 근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뭐 하는 거예요? 판사는 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좀 봐주세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면서 제기한 거죠. 근데 적법하다니까요? 참고로 그러니까 위법하다와 그 하자가 있다는 동의어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치죠.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자, 택배업을 갑이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찰관의 법리 오인으로 30일 운전면허 정치를 받아 생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됐다. 1번 갑이 면허정지 기간 중에도 생업 유지를 위해 계속하여 운전하고자 한다면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송 제기와 함께 별도로 그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 제도를 취하고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효력정지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웬 효력정지? 그 집행정지, 절차속행정지, 효력정지를 통틀을 걷는 개념인데 효력정지는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얘네 둘을 쓸 수 없을 때만 가능하죠. 그러면 과연 이 경우가 얘네 둘을 쓸 수 없는 경우인가? 네, 쓸 수 없는 경우죠. 왜냐면 면허 정지 처분이 있으면 그냥 곧바로 저는 면허가 정지되어 버리는 거지 그 면허 정지 처분에 후속한 어떤 처분이 있다거나 후속한 강제 집행 절차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효력정지를 쓰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출제 포인트가 맞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도 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갑은 경찰관 직무상 과실될 면허정지에 따른 손해를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상관이 없는 거죠. 얘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 소멸시효는 있을지 몰라도. 근데 제소기간이 끝났다.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끝났다 이 소리죠. 그거는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거고 얘는 그건 취소송에 적용되는 거고 얘는 민사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개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냐? 응, 그죠? 네,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아까 했지만 이때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됐다 하더라도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소급표가 발생해가지고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것이 되죠. 요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죠? 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기동력 들어갈게요.